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업에 종사하다가 2016년 초에 그 여의도를 떠나서 7년간 백수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유튜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장돌뱅이 서정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하는 유튜버로서 대활약을 네. 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한주주님도 좀 살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옹달 책방에서 여러 번 이렇게 뵀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경제 분야의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고 한주주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 통해서 많은 경제 분야 연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책 쓰고 그 전에도 이제 작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고 또 이제 옹달 책방의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보면 대중의 눈높이와 또 맞출 수 있는 이 징검다리의 역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그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서재영 대표님부터 그 7년 동안 이렇게 있으시다가 다시 유튜브로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전달하신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해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운영업계를 떠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있는데 그때마다 판판이 개인들이 돈을 잃어요. 그것도 정말 이 사각의 링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이 싸우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채로 그냥 들어갈 때마다 터지고 또 시장이 핫할 때 들어가서 상투 잡고 터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이게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투자해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덜 터지고, 이왕이면 좀 돈을 벌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네. 또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맹이에요. 네.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는 진짜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발달을 했는데 산업 부분만 발달을 많이 한 거예요. 금융 쪽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공교육을 안 받아서 정말 지금 뭐 1960년대 수준이라고 봐도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 오랜 시간을 보냈고 채권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시고 채권은 국민연금은 채권 자기들 많이 사요. 기관들도 사고. 근데 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또 듀레이션 미스매칭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손해 엄청 보고 있으더라고요. 하여간 채권,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외환, 상품 이런 주된 투자 대상군에 대한 국민 전체 인식이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거에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투자 얘기하는 걸 원래 좋아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행복해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도 네. 요거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김선호 대표님 또 와서 뭐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또 용기를 얻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처음에 그 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이 증권업계 쪽으로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합격한 데는 삼성그룹에 합격해서. 정말요? 네네네. 어디로? 이제 그룹 공채로 합격을 한 거니까 네. 이제 그룹 공채 연수를 어디서 받았냐면 용인에 삼성생명 연수원이 있어요. 예. 제가 거기서 휴먼센터. 네네 거기서 한 달 정도 연수 받았어요. 재밌잖아요. 저는 산악행군 빼고는 다 재밌더라고. 산악행군. 아니 거기서 에버랜드 한 바퀴 도는 산악행군이 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극기 훈련이 그런 게 있었어요? 신입사원 연수 코스에 꼭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제가 또 몸이 그때도 달리기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뭐 인사이트도 많이 배웠고 대학교에서 못 배웠던 그런 것들 배운 것 같고 뭐 삼성전자에 계신 분 들어와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연수 과정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어떤 케이스를 주고 이제 팀별로 나눠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제출해라. 네. 그 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웠던 걸 이제 거기 써먹어가지고 서로 막 머리 맞대서 하고 그런 재밌는 추억이 있어요. 거기 계신 분 저하고 같이 갔던 분 중에 뭐 삼성전자 지금 고위에 계신 분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못 다녔어요. 제가 집이 좀 가난해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삼성그룹은 그 전세 자금을 5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근데 은행은 3,300만 원 주는 거야. 가야죠, 네. 그것도 무이자.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28세가 정년기라요. 그렇군요. 그때 여자 24세, 남자 28세. 그래가 결혼 정년기로 29이 되면 제가 큰일 났다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얼른 장가는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은 없고 이게 진짜 끝내준다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 3,300만 원 그 받아가지고 저 수도권에 전세 그래 옮겼죠. 옮겼죠. 그래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가서 처음에 1년은 지점에 있었어요. 그 학교 앞 바로 앞 지점. 신촌 지점에 있어서 처음에 몇 달 동안 동료는 엄청 나르고 그때 내가 홀타당 복지가 그 당시에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있는 자판기 있죠. 그 자판기에 그냥 70%가 홀타당 복지의 거였어. 30%는 대한 노인네 거였고 홀타당 복지에서 그 통전을 쭉 수거를 하면 용인에서 수거를 하면 어디 갖다 놓냐면 강화문 옆에 그 동식자가 그 뒤에 가면 홀타당 복지 사무실이 있는데 그분들 1층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 4층이야 4층. 와 그거 동전 되게 무거워요. 그거를 용달차로 이렇게 실어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하다 막 허리 막 다쳐가지고 병원 오래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외양은 뭐 또 한 6개월 하고 여신 대출해 주는 거 그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사에 가서 종합기획부라고 아주 좋은 부서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재무예산, 재무기획 이런 거를 오래 했었죠. IMF 때까지 그걸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은행 갈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IMF 딱 오니까요. 합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지방은행하고도 합병하고 조금 있으니까 장기신용은행하고 합병하고 조금 있으니까 주택은행하고 합병했다고. 갑자기 덩치가 이렇게 커지고 막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서 이게 위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그때 사내에 유가증권 운용 전문 인력을 공모를 했어요. 그때 제가 종합기획부 예산과장이었어요. 예산과장이면요, 은행 내에서 이거예요, 이거. 진짜 돈 엄청, 국가 조직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하는 쪽이니까 돈을 막 들었다 놨더니, 막 1년 그 당시만 해도 막 한 4조 정도는 제가 배분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가 이런 거 잘 알아요. 전산 쪽 이런 쪽에도 자산 배분해. 그래가지고 가서 매니저 했는데 2020년 4월 26일 날 그러니까 2020년 초에 그
자금증권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백오피스부터 리스크 관리, 미들 오피스, 컴플라이언스 이런 걸 이제 두루 거치고 2020년 4월 26일 날 그 진짜 들어가서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네 그때 정말. 지금 코스닥 지수가요 이게 나누기를 한 셈이다. 그때 제가 코스닥 지수 276.40이 네. 내 벤치마크 지수였어요. 네. 그때는 은행이 주식을 많이 할 때인데 이제 난 새끼 매니저니까 니는 코스닥만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돈을 800억인가 1000억인가를 줬어요. 네. 그때 코스닥 상장 주식이 다 해서 80개도 안 됐대. 와. 그런데다가 IT 보급의 끝자락이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래 그게 지금 지수로 치면 2760.40인 거야. 지금 지수로 네. 환산하면 네. 10을 곱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 코스닥 지수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 당시에 제가 276.40이 네. 제가 벤치마크 대비한 지수예요. 근데 요거를 요즘 지수로 하면 이 네. 곱하기 10을 해야 돼. 네. 그 당시에 한번 깎아놔가지고 곱하기 10을 하면 와. 그러니까 지수가 너무 밑으로 막 가고 80 가고 50 가고 이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지수 800, 1000 왔다 갔다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 당시 저걸로 하면 제가 코스닥 지수 2760.40에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환산해 보면은 지금은 한 3분의 1토막이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도 네. 3분의 1토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글도 심했고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이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네.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기업이 신규 상장되고 그랬지만 상장되고 나면 우리 아시겠지만 줄줄 내려가잖아요. IPO 할 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수주로 받아먹고 공모주 팔아먹고 그런 다음에 줄줄 내려간다고. 이게 진짜 여의도의 문제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276.40에 대비를 했는데 석 달인가 얼마 지니까 지수가 80이 됐어. 지수가 80에 지수가 주가 지수가 80에 됐어. 아니 나는 어땠겠냐고 정말 종목도 몇 개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시작부터 하한가야. 시작부터 하한가야. 그것도 하한가에 아침에 쌓여 있는 네. 수량이 내가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몇 배가 하한가에. 그리고 한 3일 연장 하한가를 가면 네. 사사가 이렇게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팔아야 되는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내 물량이 떨어지면 하한가 갈까봐 못 그러던 시절을 보냈죠. 저는 그게 제 주식 인생에 정말 많은 거를 배우게 된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네, 폭등장에 들어간 것보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식을 처음 해가 돈을 많이 버는 추억을 가지신 분들은 돈을 잃을 확률이 더 커. 차라리 처음에 좀 아프면 네. 젊어서 지금 사서한다고 그러면 좀 터지고 나면 이제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이 바닥이 만만치 않네. 네. 이제 이렇게 돼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4년 해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이제 스캅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의 그거 가서 한 7년 했어요. 7년 하는 동안 진짜 제 펀드 데이터는 재료에 나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검색해 보시면 무지 잘했어요. 미래였어요.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수익을 좋게 내기 위해서는 네. 진짜 막 공부 같은 거를 막 진짜 대학 입시처럼 막 밤새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해야 그런 투자 능력이 길러지고 그러는 건가요? 처음에는요. 제가 네. 새끼 매니저고 그럴 때는 차트 열심히 쳐다보고 수급 따지고 유수 찾아보고 네. 모멘텀 따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는 게 돈 버는데 첩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뭐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이 투자는 인문학이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게 투자의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그 세상에 돈을 쓰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럼 인간은 어디다 돈을 쓰나?
세상의 흐름 따라 자기 지출처를 정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게 돈 버는데 훨씬 중요한 거지. 기관이 뭘 많이 사고 공매도가 어디 집중하고 그거는 그 구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장기간에 걸리다 보니까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세상의 흐름은 이만큼밖에 안 흐르는데 내년 되면 이만큼 흐르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짧은 구간에서는 수급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해요. 에너스 페이퍼도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세상의 변화가 기업의 거기 잘 적응하는 기업의 펀더멘탈로 나타나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다 돈에 눈이 달려서 다 따라 사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세상의 변화를 그것도 그냥 세상이라 이러면 손에 안 잡히니까 제 나름 생각하는 게 이제 기후 변화 혹은 환경 변화, 그 다음에 기술 변화, 문화 변화, 또 그 사람 자체의 변화인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세기화 시대니까 신냉전 시대 변화 이 5가지 변화가 제일 중요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요거는 사실 가끔 보면 막 너무 많은 회계학 네. 너무 많은 경제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히 이제 주식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기가 뭐 있어 보이려고 막 어려운 용어 써가지고 막 가르치시잖아요. 그건 이제 의학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교수님이야. 근데 인턴들한테 막 어려운 용어로 가르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용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막 회계학 경제학 이렇게 많이 모르셔도 주식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딱 필요한 정도만 알면 돼. 필요한 정도. 아니 너무 많이 알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식시장 내에서도 유명하신 우리 젊은 매니저들 중에 잘하신 분 많이 있잖아요. 거기 꼭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제학과 나온 분이 아닌 분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또 옛날에 동부자산운용가 거기에는 가수분이 한 분 또 잘한 분이 계셨어. 가수요? 네, 그 바위돌. 그 마법의 성.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전부이지. 네. 거기다 뭐 쓸데없이 뭐 EV, EBITDA 몰라도 돼요 사실. 응? 근데 기본적인 그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네. 근데 그게 말은 쉬워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를 맞아요. 상상이 되고 약간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니까 하나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A가 변하니까 A가 뭐 B가 되겠지, B가 C가 되겠지, 뭐 C는 D로 진화하겠지 이런 약간 복잡게 연역계 이런 연역적 사고가 필요한 거라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꾸만 훈련을 해야 돼 그걸. 네. 그걸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역사책을 읽는 거야. 그 역사에 보면 나오거든. 요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네. 요렇게 하면은 나라가 흥한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기업의 흥망성쇠가 원인과 결과가 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책을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말씀하신 로마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투자자 잠시 만들 때 그때 또 막 신문에도 막 자주 이름이 나니까 교도소 교정시설에 계신 어떤 분이 나한테 장문의 편지를 뭐 봉서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교도소에 온 편지는 엽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했는데 진짜 저 신문 보고 감명을 받았다면서 좋은 투자 관련된 책을 좀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로마인 이야기 14권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이거부터 읽으시라고. 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럼 그게 그 안에 보면 다른 정사를 다루는 역사책과 달리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로마는 요러요러해서 잘 됐고 로마는 뭐 진나라는 성을 쌓는데 얘는 길을 뚫었고 이민족도 데려와서 황제로 삼고 그다음에 시민권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 책임의식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 우리가 민주주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헌법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사를 안 하면 권리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일부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막 다양한 그런 해석.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진짜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잘 되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네. 나라의 주인 줄 알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고. 아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막 촛불 엄청 드는데 주시에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럼 조용해요 그냥. 내 탓이려니 누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용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나 민주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 금융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교과 과정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네. 그런데다 주식하면 아주 나쁜 놈 취급하잖아. 그러니까요. 투기꾼, 경마장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한다니까. 안 그런데 전혀. 네, 폐가 진짜 안 망신한다고.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투표가 민주주의의 권리라면 투자는 자본주의의 권리예요. 다행히 의무는 아니라서 안 해도 그만인데 안 하면 삶이 별로 개선이 안 돼요. 네. 대표님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 아까 그 기후변화, 기술변화, 문화변화, 인구구조 변화, 신냉전 이런 5가지 네네. 변화에 큰 힘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부를 해서 이걸 변화를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몇 년 정도 지나면 반응이 온다. 물론 그게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그 쓰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쓰임을 열심히 실천해 가고 네. 자기의 기업의 그 미래 사업 방향을 거기에 포커싱한 어떤 기업에다가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도 같이 쳐다봐야 되는데 네. 가령 이제 뭐 네이버다. 음. 그럼 그거는 이제 문화의 변화, 기술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초창기에 그러니까 네이버가 처음에 상장되고 그랬을 때 네이버만 상장됐느냐? 어마어마한 인터넷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쟤들의 기술 능력, 기업 문화, 경자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거고 고른 다음에는 그 문화가 S자커브 상단에 갈 때까지는 버텨야죠. 진짜 예, 시간을. 그 다음에 시간인 거죠. 네. 시간인데 버틴다고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모니터링 해야죠. 이거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해서 네. 자주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그래야 자기가 확신이 갖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럼 거의 다 대박이 나요. 거의 대부분이 대박이 나요. 대부분이. 우리가 요즘 2차 전지 갖고 사람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저게 원래 지금 시장 전체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지를 아까 봤는데 거기 뭐 LFP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나트륨 기반의 뭐 배터리가 나오고 그거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게 밀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전체 그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현재의 40기가 정도인데 작년 말로 네. 2030년 되면 3,200기가 전기차용만. 그게 이 컨센서스예요, 지금. 컨센서스인데 나는 그러니까 8배 느는 거예요. 네. 8배 느는데 그 중에 10% 아까 전기차용만 그랬던 건 제가 정정을 하고 2차 전지 시장이 3,200기가라는데 그 중에 10% 정도인 300기가 정도가 ESS용. 네. 또 그거에 10% 되는 그러니까 그 30기가 정도가 핸드폰에 들어가고 노트북에 들어가고 그런 소형에 들어가는 거. 네. 나머지 그러면 몇 프로죠? 86%? 네. 뭐 그 정도가 전기차용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8배야. 그리고 양극재 시장이 2022년 말에 71만 톤이었는데 그게 500만 톤 정도, 7배 정도 커진대요. 그럼 또 똑같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기업들 중에 가령 에코프로 그룹이다. 그럼 100만 톤 정도 가면 전체 양극재 시장 전체에서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요. 그럼 그걸 돈으로 셈해보면 싸다 비싸다가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LFP다, 나트륨이다. 그거는 ESS용에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게. 움직이는 차에 들어가는 거는 무게가 중요하고 부피가 중요하잖아요. 네. 차의 공간과 차의 주행 거리를, 무게가 높아지면 차가 속도가 적게 나고 주행 거리가 짧아지는 거니까, 또 부피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디다 타? 배터리만 신고 가나? 안 그렇잖아. 그렇게 못하니까. 나트륨 배터리는 3분의 1이랍니다. 그럼 3분의 1이면 꼭 개발하겠죠. 싸니까. 네. 개발해서 어디다 쓰느냐? 물론 차에도 넣는다고 어나운스가 돼 있는 게 있어. 그 최근에 뭐 중국의 어떤 그거에 쓴다.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차는 차인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주행거리, 만약에 그 일반 삼원계 배터리 정도로 한 그 정도 부피로 나트륨 배터리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차의 주행거리가 3분의 1로 줄겠죠. 네. 그냥 도심 주행용은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그 전체 차, 전기차 평균이 주행거리가 500km 정도 되거든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70km인가요? 네.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가고, 그런데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 땅덩이가 넓어요. 근데 거기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데다가 한 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랑 다르잖아. 주유소에서 기름은 요즘 다 셀프지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10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충전하는데 예를 들어 20분, 30분 걸린다면, 그러면 20분, 30분 걸리면 주유소에 한꺼번에 차가 여러 대가 들어가 충전을 하려면 주유소 면적도 넓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럼 뭐 땅은 공짜로 나오나요? 주행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나트륨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그래서 그 대신에 얘들은 같은 거리를 가게 하려면 부피를 3배로 늘려야 되잖아요. 네. 요렇다면 요거는 ES용에는 쓰면 되지. ESS용에는. 그거는 무게, 부피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영일, 울진 거기에 태백산맥 거기에 이게 막 풍력 발전기 막 돌아가요. 그러면 걔가 바람이 안 불 때도 그걸 어디에 저장이, 그거 ESS가 필요한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굳이 뭐 산속에 삼원계 비싼 거 할 필요 뭐 있어. LFP나 나트륨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거 갖다 싸놓으면 되지. 거긴 땅값도 싸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산업이 커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게 상용화가 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고, 또 하나는 상용화가 됐다고 그러더라도 현재의 기술 개발이 된 배터리랑 경쟁력이 있는지도 별개라는 거예요. 네. 경쟁력은 차의 운송 수단에 필요한 경쟁력은 업의 본질상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 밀도, 그게 이제 주행 거리하고 속도 이런 걸 좌우하니까. 그리고 충전에 얼마나 빨리 충전이 되느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멀리 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그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가령 뭐 이렇게 이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한 해에 예를 들어 진선미를 딱 3명만 뽑는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 50명씩 뽑는다고 그래 봐.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우리 한주진도 나가시면 네, 되겠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진선미를 뽑는 게, 미스코리아 선발대 진선미를 뽑는 게 지금까지는 3명밖에 안 뽑았는데 5만 명을 뽑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진짜 전국 각지에서 그냥 다 그냥 미장원 난리 나겠지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또 그거 전망에는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어요. 탄소 예산이 10년치밖에 안 남았고,
지금부터 3년간은 슈퍼 엘니뇨 현상이 될 거라고 점점 그 예측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아마 더 빨리 해야 될걸요? 네. 그렇게 했을 때 2030년에 아까 제가 3.2 테라 기가바이트죠. 그러니까 네. 3200기가. 네. 그렇게 했을 때 전기차 보급률이 60%인가 얼마래요. 네.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금 3년 동안 산불 많이 나지, 바닷물 부피 커져가지고 올라가지, 뜨거워가지고 죽겠다고 그러지, 홍수 나지, 가뭄 들지, 그거를 목도하고 있을 건데 온 지구인이? 그러면 전기차로 옮겨가는 속도가 빠를 거라는 거죠. 더 빨라지는 거. 빨라진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거기에만 운송 수단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네. 도심 항공 그거는 배터리로 가요.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거기 들어가는 양이 훨씬 크겠지요. 훨씬 몇 배나 돼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전기 비행기는 뭐 전기 비행기. 예. 이스라엘. 이미 상용 600km 날아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셔틀로 다니니까 딱 좋아. 그 대신에 이제 사람이 많이 타지는 않아. 네.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우리 울릉도 가는 비행기 생긴다 그러잖아. 네. 근데 요 비행기는 브라질에 있는 로드스롬인가 뭐 거기서 만든 비행기. 의외로 브라질이요. 중형 비행기를 잘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브라질 남미가? 커피 공장? 거기 국토는 넓은 데다가 비행장을 밀림이니까 비행장을 크게 못 만들잖아. 네. 소득 수준도 아직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조그만 할주로에 이렇게 점점 흩어져 있는 밀림 속으로 사람을 운송해야 될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서 중형 비행기 산업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항공이 거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상파울로 위에 그 어디 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비행기들도 점점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전기로요. 네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네. 인간 자체가 돈의 씀씀이에 대한 인간의 정치적인 욕구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차전지 걱정 안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 솔직히. 갑자기 단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그거를 누가 감당하냐고. 저는 주식하면서 저도 주식 제법 인생이 긴데 네. 이렇게 빨리 많이 오르는 건 나 처음 봤다니까. 그러세요? 좀 오를 때는 좋지 않아요? 좋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지금 주가로 보면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출발부터가 네. 작년 1년 내내 공매도 해가지고 눌러놨던 데서부터 출발해서 네.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10 하다가 60 됐다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엔 작년 연말까지 눌러놔서 출발선이 10이지 지가 잘한 만큼 하면은 한 25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지 뭐. 네. 거기서 그래도 많이 오른 거잖아. 네. 그 노이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전- 많이 눌려 있었기 네. 때문에 튀어오르는 폭이 네, 컸다. 네.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 기관 외국인들 입장 그게 제대로 적응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가장 최근에 일을 가장 많이 기억하거든요. 작년에는 안 오르는 애가 막 오르니까 어느 날 5% 오르고 다음날 6% 오르고 7% 오르고 이러니까 쟤 언제 다시 내릴 거야 이러다가 못 산 거지 뭐. 시끄러운 거예요, 이 여의도가. 그래서 네. 시끄러운 거예요. 그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면 기업이 이익이 늘 거고, 지구는 뜨거워질 거고, 전기차의 도입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우리 기업들 잘하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예를 들어 한때는 또 며칠 전에는 독일의 엔진차 회사들이 efuel 수소 그거 하는 그건 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됐든 전고체가 됐든 그 다음에 LFP가 됐든 사실 좀 공부해보고 이러면 그냥 이게 지금 미스코리아 선발 인원이 엄청 커지니까 너나 없이 다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걔들도 만들어서 좀 하라고 그러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파이가 걔들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드느냐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쪽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가꾸고 있는 농장에 진짜 잘 자라고 있는 참외 수박이 있는데 저 먼 나라에 파인애플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다고 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말이에요. 그건 또 파인애플 때문에 팔리겠지 뭐.
수박 차면 수박 차면대로 팔리고 네. 시장 전체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나트륨 배터리, LFP 배터리가 뭐 2차 전지에 우리 쪽에 뭐 위협이 된다, 망간 그 배터리에 위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나트륨 배터리나 LFP 배터리의 그 난이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낮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략적으로 배제하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술 회사가 높아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비유를 또 돌아가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3명밖에 안 뽑는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할 거 뭐 있냐, 우리는 더 좋은 것만 할래 하고 그렇죠. 안 한 거죠. 우리 LFP도 지금 뭐 기업에서 하잖아요. 정부에서 하고 2025년 되면 양산 안 되는데요? 그럼 무슨 문제인데요, 그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다가 또 이게 그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G8 우리까지 포함해서 G8 하면서 공급망에 대해서 더더욱 그걸 뭐 디리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디리스킹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블록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괜찮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노이즈를 앞으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용화가 되는지 마는지, 저 상용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 수박밭을 해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보면 그렇게 큰 위험 아니다. 근데 그걸 특정한 그게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고 그걸 막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도 우리가 내려가야 이익이 되는 포지션도 플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또 양산해서 퍼뜨릴 수도 있다. 제가 뭐 물증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막 요즘에도 공매도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결국은 넘어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게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왜냐하면 공매도에 복수하는 건 기업이 하는 거지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이 늘고 정확히는 이익의 장래 전망치가 늘면 돼요. 주식은 앞을 보고 하는 거니까 전망치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회사인 경우에 지금 보면 가령 외국인 지분율이 5% 7%야 공매도 잔고가 그만큼 돼요. 더 빌릴 주식이 없어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임계치에 다다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공매도가 줄어 이제. 네. 다 빌렸어. 공매도 애들이 주식을 빌린 거는 누구한테 빌리느냐 하면 국내 기관 투자가는 이제 다른 문제이고 국내 인덱스 펀드한테 빌리겠죠. 기관 투자가나 뭐 이런 사람한테 빌릴 거고 해외 외국인들은 누구한테 빌리냐면 해외 인덱스 펀드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공매도 우리나라 공매도는 지금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 외에는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 안에 MSCI에 포함되어 있거나 FTSE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죽을 때까지 담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해외 투자들 중에 롱몰리 중에 인덱스 펀드들이 뭐 우리가 다 아는 뱅가드나 블랙락이나 그런 애들 그렇게 들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걔는 내리든 오르든 주구장창 들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선물하고 엮여 있는 것도 있고 자기들 인덱스로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빌려간 거예요. 거기서 빌려간 건데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이 5%다. 근데 공매도 잔고가 5%다. 빌릴 데가 없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더 이상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점점 임계치에 다다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셀트리온이 그런 적이 있었어. 그 뒤에 셀트리온이 좋은 소식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 있고 그때 막 백신 개발한다고 이래가지고 주가가 뭐 50만 원 휙 날아가 버렸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들은 엄청나게 많은 총알을 소진했습니다. 셀카드를 다 썼네요. 예, 그래서 이제 포탄을 신규로 어디 저기 우리 러시아처럼 어디 가서 빌려오던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의 거기에 많이 진입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가총액이 아주 크지 않는데 불구하고 가령 삼성전자에도 공매도가 무지 많아요. 네. 근데 걔는 시가총액이 이제 보통주만 했을 때 거의 400조 가까이 지금 육박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매도 30조, 40조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시가총액이 가령 15조짜리 회사인데 네. 15조짜리의 5%면 7,500억이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1조가 있다. 지금부터는 누가 잃지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요. 거기다 기업이 실적을 딜리버리 해주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그 이길 전쟁을 할 확률이 지금까지 잘 견뎌내신 거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제법 높다고 생각해요. 빌릴 주식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돌고래 분들하고 독수리 분들이 거기에 기여를 하셨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요새는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응달책방님처럼 아유, 이렇게 막 집단 지성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저희가 진짜 또 승전을 기록하게 될지 몰라요. 전 최근 시장을 보면 좀 그런 징조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은 공매도 그렇게 많다가 공매도가 줄어요 지금. 빌릴 주식이 없어. 네. 그리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자율을 10%대, 12%, 13% 줘도 어머, 제 주식 빌려줘도 되나요? 싸늘지 죄송합니다. 남을 해치는 돈은 네. 버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거나 네. 뭐 하여튼 뭐가 집에 갑자기 없던 바퀴벌레가 생기거나 그럴 거라니까. 그러면 안 돼. 네. 그 한주준님께도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주준님께서 그 서재영 대표님 또 김유익 교수님 이렇게 해서 또 그 함께 진행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영익 교수님께는 이제 거시경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의 환경이나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거는 이 더 큰 세상의 이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시경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안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세계의 이런 관계들이 또 다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데이터로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닥터 둠이다 이런 소문이 한때 돌았었는데 사실 아니죠. 닥터 데이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때그때 그 상황을 진단해 주시는 거 그런 걸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재영 대표님께는 무엇보다도 또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다양한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또 재미있고 맛깔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또 공부도 깊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김효익 교수님, 서재영 대표님과 함께 이런 여의도 다락방의 여의도 레전드 진행하고 또 한주주 TV를 운영하면서 진짜 제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대형 공부도 하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재영 대표님께서 네. 그 2차 전지 산업 얘기하시면서 업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네. 투자에 하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관점 넓혀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업의 본질을 찾는 법 그게 꼭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업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통찰하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건 다른 방법이 있질 않고요. 네. 이제 본인이 탐방을 하거나 공부를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경물치질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운용하는 일은 경물치지가 다가갈 격자, 사물, 물자 그리고 끝까지 깨닫는다는 안의 극치에 이른다는 경물치지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거 성의정심 그리고 그 대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경물치지 하려면 그 들고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너무 좋은 제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큰 운용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리서치 본부장도 한 3년 한 적이 있고 또 운용 본부장 할 때도 많은 기업들을 탐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 말고 작은 회사는 가봐야 그러니까 요만한 회사에 가면 요만큼밖에 못 배우고 오는데 큰 회사 있잖아요. 네.
가령 삼성전자 기흥공장 가보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삼성전자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에 직접 가보고 또 뭐 최근 들어 특허 소송에 이긴 뭐 그 무슨 작은 LED 만드는 회사에 있어요. 그거 제가 그 라인 투어 다 하고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다 알아요. 네. 거기만 갔냐고요. 제가 포스코 공장에도 몇 번 가보고 현대중공 공장에도 몇 번 가보고 창원에 비행기 엔진 만드는 데도 가보고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차 뭐 연구소도 가보고 뭐 진짜 많이 다녔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만나면 그런 분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화학주에 어떤 관심 있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대전에 가면 화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박사님도 찾아뵙고 또 뭐 저기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그 관련 연구소가 있으면 거기 교수님 섭외해서 그 당시 내가 운영사를 있었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굉장히 편했고 그때는 제가 지금같이 뭐 백수 건달이 아니어서 명함이 그럴듯했다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관련 업계에 계신 그러니까 업계에 계신 분들도 제가 그 당시에 뭐 투자를 하면 가령 뭐 삼성전자도 지분을 5% 살 수 있고 그 무슨 자동차 회사들은 뭐 제가 지분을 뭐 엄청 많이 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리하게 탐방할 기회를 얻고 또 탐방을 가서도 그러니까 IR 담당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기업의 연구소 분들 그래서 머리 싸매고 공부할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업의 본질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령 무슨 원자력 회사다. 거기 가면 이거 창원, 마산 거기 가면 단지들이 있어요. 그 선박 엔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네. 거기 발전 프린트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이제 가보면 막 진짜 문과생이 보면 막 의리의리해요. 막 진짜 쇳덩어리가 막 집채만한 거를 막 깎고 거기에 막 불꽃밥 붙이고 정밀도 막 자랑하시고 그러면 와 한국 회사만 가봤느냐? 다행히 또 해외 회사도 제가 다녀가서 그래서 그 길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우리 생업이 있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모든 업종을 다 투자했던 사람이라서 바이오 회사도 제가 기업 그 바이오 회장들 많이 알아요. 저기 제가 그 셀트리온에 그분도 저녁을 같이 제가 몇 번 먹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탐방을 가면 이번 분기 실적은 제가 쪽팔려서 안 물어보고 항상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 꿈이 뭐냐, 앞으로 투자를 어디에 늘릴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랑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럼 돈 투자하는 거, 그 돈 어디서 나요? 그거 물어보고, 그럼 거기 만드는 제조 기술은 어디서 나요? 그럼 쭉 자랑하실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듣고 와서 다른 데 또 물어보고, 그렇죠. 저런 단들 맞아요. 물어보고. 그럼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있고 일본에도 자동차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뭐 중전기하는 회사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어요. 그다음 뭐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복 받은 거죠. 근데 개인 투자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포장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실체적인 업의 본질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돈을 투자할 때 최소한 제일 중요한 게 잃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장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덜커덕 사면 잃는다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상장 폐지된다고 가가지고 막 결사반대하고 막 이러신다고.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진짜 그래요. 저한테 비결이 뭐였냐고 여쭤보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제가 운이 좋아서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 뒤에도 뭐 제가 항상 이제 그게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인도 같으면 9구단을 10구단까지 외우거든요. 예?
인도가 수학이 되게 유명하다고 네, 네, 알고 있지만 19단 가지고. 19단으로 우리는 9구단, 999밖에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19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계속 이제 책을 읽고 연역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뭐라 그러나요? 라떼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니까요. 이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져. 좀 더 보수적으로 이 접근을 하신다는 거죠. 알고 나니까 도덕 음. 보면 저 새끼 사기꾼인데 저 회사 이번에 호재성 공시를 냈는데 예를 들어 뭐 장비하던 회사인데 우리도 소재할래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와 호재다 사시잖아요. 그럼 저는 야 그놈이 얼마나 잘 안 되길래 또 저런 걸 또 하려고 그러실까? 쟤네들은 저거 잘할 수 있을까? 가령 뭐 예를 들어 요즘 나트륨 전지가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전지를 상업용으로 생산하기 전에 랩 차원에서 연구한 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전 찾아봐요. 더군다나 요새 유튜브도 많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있고 그거 저거 안 되면 바드에 물어보면 돼. 그건 줄줄 나온다니까요. 그거 줄줄 나오면 그걸 갖고 스터디를 해서 얘는 호재성 공시를 냈으니까 얘대로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이놈이 많이 후달리는구나. 내가 갖고 있으면 얼른 팔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일종의 우리는 어그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어그로까지 억지로라도 그 관심을 끌어서까지 그렇죠. 이렇게 주가를 부양해야 되고 뭐 투자금을 이렇게 유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최근 들어서 또 저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링크 시켜드렸는데 바이오 회사들이 GB를 상한 그 GB가 리피싱 조항이 없게 된 거는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아. 처음부터 갚을 의도를 갖고 전환사채를 한 게 아니야. 그때 시장이 좋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이 부채가 자본화 되겠지 하고 한 거라. 그럼 거기 그거 믿고 있던 주주들 또 이제 상장 폐지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조심하자. 아니 곳곳이 지뢰밭이 나이 드니까 좋은 투자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지뢰밭이 더 보여. 그 CEO나 뭐 대표나 임직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나이브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처음에 그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막 눈물, 시간, 뭐 돈 다 투입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자기의 경험이 있으면 회사를 앞으로 운영할 때도 뭔가 이게 회사가 진짜 나의 모든 걸 걸고 자식보다도 더 귀할 수도 있고 이러한 마인드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보셨을 때 저 회사는 진짜 사기꾼이고 작정하고 삥 뜯으려고 하는구나. 좀 속되게 말하면 그런 기업들도 많다고.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기업이 훨씬 많아서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네. 최근 10년간 상장한 기업의 주가, 네.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가 궤적을 그 공모 가서부터 상장할 때 뭐 예전에 따상도 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궤적을 그려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90% 이하는 공모가 밑으로 가 있고 그것도 조금 밑이 아니라 저 밑에 가 있어.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이미 떠났어. 이미 다 해먹고 떠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모주 하면은 딱 초반에만 확 몰리고 다들 그 첫날에 다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가 돈 벌까요? 돈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금융회사. IPO한 FO에서 주식 팔아먹은 네. 그 회사랑 그 다음에 또 누가 돈 벌죠? IB가 돈 벌겠죠. 투자했던. 주식을 벌고. 그 후엔 남몰라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다 이제 그거는 정말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 투자자들이 금융 문명에서 좀 깨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저놈이 나 사기 치러 상장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코로나 시국 때 상장했던 큰 기업들도 한번 봐보세요. 카카오뱅크 어떻게 됐나요? 네. 카카오페이는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네. SK하이테크놀로지는요? LG엔솔만 살아남은 그것만 2차 전지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고 대부분은 공모가 아래 가 있어요. 또 그때를 야 찬스다 해가지고 진단회사 ST 바이오센서 상장해도 지금 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고요. 얼핏 드는 생각이 그때 이제 공모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다 그거 사야 되고 공모해야 되고 미래를 다 얘기하고 그거를 또 언론에서 맞아요. 하잖아요. 했었죠. 네. 하잖아요.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SKI 테크놀로지 그 상장되고 얼마 안 있다가 주가가 20몇만 원 가고 있을 때 증권사 페이퍼들 다 36만 원, 뭐 38만 원 이랬는데요. 네. 그건 뭐 다른 종목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러게요. 왜 안 그걸로 이제 수혜를 보는 그 집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얘기를 해도 목소리가 퍼지질 않아요. 퍼지려면 언론도 함께 네.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특히 경제 증권 쪽에 많이 포커싱된 좀 있어요. 몇 개 안 해. 보도 안 해. 누구가 거기에 갑은 누굴까요? 금융회사요. 알고 계시네. 야, 유튜브 오래 하시면 진짜 최고다. 한주주 TV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께서 편집해버리면 그만이고 또 설사 그게 편집을 안 하고 나간다 그러더라도 우리 정치적인 이유로는 강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시는데 이거 잘 안 나가시잖아. 왜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막 이렇게 어디 막 이렇게 나가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돈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 그건 뭐 알아서 잘 해결되고 나는 그때 잽싸게 팔고 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니까. 맞아. 딱 그 마인드. 저도 약간 이 마인드에 나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안 당하면 된다 이 주의 아니야. 나만 안 당하면 돼. 이제 이렇게. 국가의 자본 시장의 건전화를 향해서 가려면 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필요한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시스템에서 나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니까 제도가 보완해주고 또 공교육이 보완해주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나라는 산업화되고 그러는데 이 소득의 양적 뭐라니까 잘 살고 못 살고도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런 거에 이 금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평생을 쇠가 빠지게 해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톡옵션 받아가지고 인덱스 포함되는 날 들고 편 사람은 진짜 한 3년 회사 다니고 수백억을 받아먹고 누구는 40년 동안 미싱을 돌려도 삶이 40년 전과 지금 똑같은데 그게 금융의 문제인 거죠. 금융에.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금융은 산업의 서브다. 서번트다. 하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신다고요. 그거 약간 우리나라가 돈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유교 사회적인 전통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자본주의는 제일 발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돈을 보기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고 쟁 장군님이 그랬다. 쟁 장군의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채자 원자 석자신가 그래요. 네. 그분이 쟁 장군님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것도 이제 일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좀 이 정권이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대척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그렇게 봐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또 현재로 생각하면 남을 해치는 돈은 돌같이 봐라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해치는 돈이 많은 거군요. 네. 얼마나 많아요. 남 해치는 돈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저기 이번에 주르륵 또 달려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 됐든 뭐 이런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그러니까 평생을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뭐 퇴직소득 그러니까 번 돈을 한 방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그 OECD 최고의 자살률 기록하고 사회 전체가 막 그 우울증 증세 시달리고 애 안 놓고 이런 현상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금융도 있다고 저는 보시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봐야 장돌뱅이 마른인데 뭐 누가 뭐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 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진화돼 있다고는 말할 수 있나요? 주 단위별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니까요. 뭐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2015년 기준으로 금융 이해력 그 점수 나온 게 보면 미국은 그래도 57점인가 8점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또 하나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걔들은 그 연금을 통해서 주식을 거의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금융 자산의 70%가 아니 개인 자산의 70%가 금융 자산이에요. 네. 거기 주식 관련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주가 지수가 많이 안 내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미국은 주가 지수 많이 내리면 밀란이 일어나. 정말 정권이 바뀌니까. 이 70%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내리면 밀란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진짜 정권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근데 하여튼 57점, 60점 이러고요. 네. 우리가 몇 점일까요? 그래도 한 3, 40점 되지 않을까요? 34점인가 얼마고요. 우리 임PD님 잘 알아. 우리 바로 위에가 가봉공항이에요. 국민소득 350불. 350불. 우리는 32,000불. 100배인데.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문달님은 아이가 있고요. 어린이를 위해서 금융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것까지는 이제 제 힘으로 어차피 제가 못하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 때 그 금융 공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정당을 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 그러면 쓸데없는 정치 경제만 가르치지 말고 돈 되고 내 삶이 따뜻해지는 금융 교육 좀 이렇게 교과 과정이 지금 교과 과정에 그리고 대입 학력 고사에서도 주관식으로 뭐 사례 주고 이 종목의 PH를 구하시오. 대학교 논술 시험에도 주식 투자의 중요한 4가지 변화를 논하시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현명한 근로자를 양성하는 데 치중되어 있는 거니까. 각자의 삶은 난 모르겠어. 네 알아서 해. 네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든 그래 막상 이제 당하고 나면은 이제 난리가 이제 사후 외양간 고치고 막 그거 대책도 다 땜질이에요, 땜질. 그래가지고 서울 사이버 경찰청에서 아무리 예방을 하고 신문에 TV에 요게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런데도 1년에 몇 조씩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스피싱. 네, 땅 꺼지시겠다, 주인님.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안 좋습니다, 저도. 다음 질문으로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서재영 대표님의 영상을 찾아보니까 엔터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K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엔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게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반도체,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고,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소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내수 기업은 뭐, 그건 한국이 잘하고 말고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게 사실은 몇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 점점 투자 안 하고 싶은 게 많아져 가는 나이가 돼서. 그리고 반도체, 뭐, 차 우리가 정말 제발 잘해줬으면 좋겠고, 또 배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중에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특히 좋아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류비가 안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퇴출 비용이 적어.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가 없어. 영업이익률이 높아. 그리고 또 하나는 확대되는 속도가 급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2차전지 산업은 PEG라는 걸로 싸다 비싸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엔터 쪽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갑자기 유튜브 1억 뷰가 네, 밤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새로 나온 그 어떤 엔터테이너가 갑자기 빌보드에 막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고 그러는 사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 권력도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문화의 개방성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가치관이 착하고 따스한 것도 많아. 쓰다 많아 이런 문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정서가 요즘같이 이제 극심한 갈등의 시대에 세계인의 정서적 욕구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현상은 한번 생기면 제법 오랫동안 가요. 그래서 이 문화가 끝나기까지는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보다 너무 올라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많이 오르니까 이제 새로 삼성전자 사야 될 수요가 생긴 예를 들어 기간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가 언더웨이드 하고 있었는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거 그 시장 비중을 맞춰야 되겠어 이러면 이제 자기가 뭘 주식 팔 거를 열심히 찾아보는 거야. 이거 많이 올랐네. 좋아. 얘 지금부터 2달 동안은 쉴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파는 거지 이제. 그리고 팔아. 그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또 사면 돼요. 그 팔았던 분들이요 또 사러 와. 분명히 또 사러 온다니까. 그래서 엔터 산업은 전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은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이제 던지고 딴 데 가야 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모아가도 된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눌림목을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이고. 네,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이 올라서 약간 눌릴 뿐이지 그 사이에 저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빅 체인지가 이 산업에 생겨 있는 거를 팔아야 될 이유를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전 눌림목이라 생각해요. 그걸 다들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파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여기는 특히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러 이제 화폐적 현상을 이용한 공매도도 많이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탄이 별로 없어요. 제 생각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도 그거 가끔 챙겨 보거든요. 뭐 공매도 누적 뭐 이런 거 보는데 이제 아마 공매도 때리기가 그 수량 구하기가 진짜 어떤 그게 오늘자로 여기 지분율이 4.7까지 떨어졌는데 그동안 4.7이면 저 시총이 지금 13조로 떨어졌으니까 6천 7천원어치가 인덱스 들고 있는 건데 거기 인덱스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고 있었겠죠. 공유도 별로 없어. 힘든 구간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이게 유튜버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게 좀 안 맞아요. 그 괜히 또 잘못된 정보를 주면 많은 분들께 피곤함을 주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힌트만 드리지 종목을 직접 언급 잘 안 합니다. 아주 큰 거 빼고. 아주 뭐 삼성전자 뭐 큰 이런 거. 그거야. 뭐 내가 좋다 그런다고 오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한 10조 정도면 큰 거고 한 100조 정도 가면은 큰 거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도 중요한데 한 단위당 걸려 있는 거래량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서로 어깨 부딪혀가면서 운동장 입구로 가서 혹시 주가가 오른 채로 그 높은 가격을 사게 될까봐 저는 많이 조심해요. 쏠림 만들까봐. 그 한주준님께서도 뭐 엔터나 2차전지 여전히 뭐 지금 2차전지는 좀 조정을 받고 눌림 기간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재훈 대표님과 저와의 그 인연이 닿았던 게 올해 한 12월 말 정도, 12월 중순 정도인데 그때부터 계속 엔터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카톡에 오고 갈 때마다 그 하이브의 어떤 그 음악 뮤지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엔터 기업 쪽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그 당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설득이 좀 됐어요. 제가 또 워낙 기술 쪽 분야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는 3년 정도를 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에 괜찮은 분야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저도 확신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아이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터도 네. 믿었어야 되는데 네, 저를 믿었네요. 저를 믿어주신 거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한주준님 복이고 한주준님 능력인 거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말을 누구 말을 신뢰할 건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모든 투자는 본인이 장수이고 본인이 장군인데요. 저는 그냥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그런 게 있으면은 먼저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도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새롭게 공부할 거리가 생긴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주님께서 그 돌거래반에 가입하셨어요. 네, 서재영의 투자 교실에 이어서 서재영의 투자 학교. 감사합니다. 네, 투자 학교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3가지 반이 있어요. 하트 반, 돌고래 반, 독수리 반이 있는데요. 이게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일부분을 기부하시는 쪽으로 이제 보내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다른 3개 반이 있는데 하트 반이 15만 원, 돌고래 반이 18만 원, 그리고 독수리 반이 2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돌고래를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돌고래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월부터 또 열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그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제일 그 지능이 뛰어난 가입하지 않을까. 저희는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건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그 감사드리고 가슴 고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모든 경쟁이는 일물일가잖아요. 그죠? 네. 모든 거는 가격이 하나 딱 정해서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진짜 누구는 10,000원 내고 누구는 20,000원 내고 누구는 30,000원 내고 제가 일부러 차등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내가 이 지구에 오랫동안 살다 가고 싶고 건강진단 빵빵 받고 열심히 막 그럴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진짜 한번 궁금했어요. 따뜻해요. 뜨거워 죽겠어. 정말 따뜻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면 특히 투자하실 때 네. 그 가끔가다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식에도 돈 못 벌어요. 진짜예요. 제가 아까 투자는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세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사람을 세상 살아가는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돈도 더 벌어. 네. 투자의 눈이 더 빨리 끼어요. 그래서 아마 독수리 반, 돌고래 반, 하트 반 여기 이분들은 돈도 많이 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10%는 제가 정말로 제가 좋게 살아 돌아오신 부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혼모분들 경제적인 불이 감소하고
신분적인 불이익 감수하고 모든 걸 던지시고 부모의 반대도 감수하고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본인에게 깃든 생명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분들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다 꼭 할 거고요. 그게 아마 이제 그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아마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또 고아 수출 3등이에요. 아, 기분 나빠 죽겠네. 지금요? 2021년 데이터든가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1등이 콜롬비아고요. 2등이 우크라이나예요. 우리가 3등이야.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 와, 그렇구나. 충격적이네. 미안하잖아요, 진짜. 안 그래도 인구가 부족해서 난리라는데 낳은 애조차 한국이 지 H라는데 그 낳은 애조차 건사를 못하는 나라가 무슨 놈이. 자, 다음 가시죠. 네. 그 자꾸 하면 안 돼. 네. 내가 막 욱해. 반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그 올해 그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여전히 재고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적자와 감산이라는 부정적 언어가 가득한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재고요. 그런데 재고가 쌓인 이후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코로나 버블 때 그 재택근무,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이러면서 각 포털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서버가 무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비대면이니까 줌도 뭐 설치해도 뭐 이런 게, 그러면서 이 그 글로벌 그 메모리 회사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생산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인 반도체의 YOY의 그 수요보다가 그때 시장 전망 기간도 너무 많이 그 낙관적으로 같은가 해서 너무 세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갑자기 늘어버렸고, 그 사이에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버 하는 회사를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오지 않는 그 일시적인 태행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상화될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그 사이 최근에 반도체가 제가 제법 반도체 주가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에 6만 전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사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들었고, 일시적인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 대열에 같이 합류했잖아요. 네. 그래 그걸 갖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 쟤들이 이제 배가 불렀나 보다. 옛날에는 뭐 그 치킨 게임 하더니 왜 안 하나. 근데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수요 부진의 원인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한 재고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메이커가 세 개밖에 없어요. 디램 쪽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기밖에 없는데 뭐.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해서 그 주주들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가행 생산해서 죽이면 누구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SK 하이닉스를 죽입니까? 마이크론을 죽입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감산한다는 뉴스가 함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급적으로 좀 좋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오렌 버핏님께서 TSMC를 다 팔으셨잖아요. 네. 그 팔았다는 뉴스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제 수업 영상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마 모르긴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팔았다는 뉴스 나온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몇 달이 흘려서 오렌 버핏님이 얼마 전에 일본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왜 팔았어요? 했더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반도체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만 TSMC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수요도 일부 있었던 것이. 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른 걸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 8.15 모니톡에 예전에 거기 갔을 때 그때도 내가 한 말씀드린 거였고, 그 수요가 있어서 주가가 하방을 맞는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또 슬금슬금 또 저는 올라갈 거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엄청난 기술의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챗GPT 다 한대 이제. 아마존도 하고 구글 바드도 하고 다 하잖아. 마이크로빙도 하고 이제 뭐 한국에 네이버도 하겠다고 카카오도 다 한대. 그거 하려면요 메모리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도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장기적인 성장의 아웃룩을 만들어준 거야. 반도체 인더스트리. 네. 꼭 기술의 변화가. 제가 아까 기술의 변화가 엄청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의 변화, 그 챗GPT가 만들어 온 그 기술의 한 단계 진보, 이게 검색 시장의 판도도 바꿔놓을 것 같고, 심지어 대학교에 출제하는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아프게 생겼어, 이제. 작년도에 나오는 거는 안 돼.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인더스트리 전체의 장기적인 아웃룩에 대한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큰 네. 변화가 생긴 거죠. 기술의 변화네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유동성하고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관련된 건데 삼성전자로 10% 먹는 거는요 개별 종목으로 사서 20% 30% 먹는 거나 같아요. 네.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과 시장 대비한 베타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이유가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미친 듯이 그걸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낮고 대표 우량 기업 시가총액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500조거든요. 네. 코스피 전체를 2,000조자면 25%니까 그러면 그냥 미친 척하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그 대신에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잘 안 들으시잖아요. 네. 일중 가격 변동성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가 투자가 자산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에 9만전자, 10만전자 이럴 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뭐 비대면 때문에 이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니까 절대로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막 그랬을 때 사가 덜커덕 걸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뉴스 또 나올지 모른다고. AI GPT 이러면서 뭐 8나노 디램 뭐 얼마 올라가니 낸드 12나노 뭐 어떻게 되니 이런 뉴스 또 나면 그때 되면 눈에 보일 때 또 이 경기 민감자 이걸 지르면 그때 되면 또 물리는 거지. 그때 가서 사실 분이면 지금 사셔야 된다. 그때는 팔고. 그렇죠. 팔든가 그냥 지켜보든가. 네. 그 지금은 경기 민감제는 불확실성이 지금 있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SMC 관련된 이슈, 네. 그다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규제를 받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근데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뭐 유야무야 되겠지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AI GPT, 그다음 바드. 네. AI GPT보다 바드가 훨씬 잘하더라. 대표님 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훨씬 잘해. 네. 되게 똑똑하던데요? 너무너무 똑똑해. 그림도 이해하던데. 내가 오늘 저 한수준님 아냐고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아마 공달 책방 검색에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제가 거기다가 이것도 한번 검색해봐서 박순영 이사야 검색해봤어. 박순영 이사님은 우주 대스타가 되셨는데.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나와. 진짜 이만큼 나와.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거를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더라도 네.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더블 먹고 이러기에는 무지 힘들 거예요. 무지 힘든데 리스크 대비한 리턴 그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고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7% 내리고 어떤 날은 5% 오르고 막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갔을 때 10% 오르는 거랑 얘는 그냥 잔잔하게 1, 2% 오르면서 이렇게 가서 10% 오르는 거랑 달구지를 타고 갈래 벤츠를 타고 갈래 이 차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근데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선수분들은 달구지가 더 좋지 뭐. 들긋들긋 하면서 뭐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삼성전자 말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섹터가 올라가면 소부장도 막 가. 그런데 여기는 소부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소부장이 좀 먼저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 지금 막 무지 올라가. 뭐 H, 뭐 M 반도체는 이미 신고가고 후공정, 전공정 할 것 없이 지금 난리야.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들은 을기업이야. 경기가 퇴행할 때 되면 그 얘보다가 더 내릴 거야.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좀. 소부장은 달궈지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쫙 잘 가. 네. 근데 거기는 시가총이 작잖아. 네. 작아서 그런 주식이 이제 이 사이클을 잘 타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선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선수의 영역.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아, 나는 선수인가? 답이 예스 이러면 나 3년째 안 사고 그리 갈래.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난 선수 아닌데 난 점심시간 말고는 단말기 볼 시간도 없어 이러면 에이 그래 좀 느리지만 난 벤츠 타고 갈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그 2차 전지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을 좀 두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게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을 것이다. 전 반드시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그건 그냥 데이터가 딱 나와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1억 대잖아요. 네. 자동차 시장 전체가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 1억 대고요. 네. 그게 2035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저는 더 빨리 올 것 같고 그럼 대당 3천만 원 정도 잡으면 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3조 3천억 달러 시장에 배터리 원가가 가령 한 30%는 되겠지 뭐. 네. 차의 엔진이니까. 그럼 1조 달러 시장이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작년 기준으로 1,500억 달러 시장밖에 안 되는데 7배 차이 나는. 비교가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은요, 진짜 공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예. 그 중에 40%가 양극재잖아요. 네. 양극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2배, 3배 갈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거기에 무슨 논쟁할 거리가 뭐 있어. 그걸 갖고 어디가 잘하니, 어디가 중국이 잘하니, 한국이 잘하니, LFP가 잘하니, 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다 되는 건데.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 또 몰빵 투자, 집중 투자 이런 거를 좋아하셔서 그건 안 돼요. 2차 전지에 몰빵 안 되나요? 몰빵, 집중, 비투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몰빵을 하면 네. 심리적인 평정심이 사라져 버려요. 눈에 헛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눈에 헛게 보여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모든 수익은 이렇게 잔잔히 쌓아가고 이게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해야 그걸 수익이라고 하는데 몰빵을 하면 어느 날은 5% 올랐다가 다른 날 5% 내리고 그건 진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진짜 정말 엄청난 강심장을 지녔어. 이러신 분들이면서 나는 이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런 분 본 적이 없어.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예를 들어 주식을 막 한 네. 수천억을 해. 네. 근데 막 그해 한 2억 터졌어. 기분 되게 나빴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더 네. 많죠. 그냥 모든 사람들은 YOY로 재산이 증가해야 돼. 계좌가 플러스가 나요. 그걸 제일 좋아해요. 안 돼. 몰빵 안 돼. 몰빵 금지.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이렇게 좀 골고루 다 담아야 되겠네요. 네, 거기 방위산업도 좋은 것 방위산업. 같고요. 그다음 자동차도 자동차는 가치주의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만 이제 차가 제대로 전기차 그 사이클에 맞게 전체적으로 급격히 많이 바꿨으면 좋겠고. 근데 전기차는 좀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근데 엔진차 대비해서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네. 그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의 60%는 그만둬야 돼요. 자체가 틀려. 우리나라는 이게 노조 문제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연관도 돼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줄어드는 고용이 전지회사로 가는 거겠죠. 네네. 2차 전지회사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한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이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드니, 그다음 포드가 무슨 핵심 간물 확보하려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 앞으로 그런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거 갖고 2차 전지 큰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요? 걔들 입장에서 지한테 물건 납품하는데 갑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일단은 선언을 해보는 거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깡이고 가격 협상력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요,
쉽지 않아요. 제가 공부해서 가는데 그거 양산하고 수율 잘 나오고 이렇게 만들기가 폭발 안 하고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것들이 가격 협상력을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내재하겠다는 뉴스들이면. 네. 근데 핵심 원재료를 강산을 사겠다. 이거는 뭐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강산 확보하는 건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리고 또 중국이 잘하는 재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오염을 각오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재련 비즈니스는 우리가 이 전구체 만들 때 전부 항산을 들이붓잖아요. 항아리, 니켈, 항아, 뭐 전부 다 또 하나는 뭐 있죠? 항아, 망간, 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항아가 뭐예요? 항산 들이붓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오염물질이에요. 그동안 중국의 재련업에 이 리튬 핵심 강물에 먼저 가 있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고 선진국들이 오염 산업 나 안 할래, 네가 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 포드가 저기 미국의 엘보말하고 그다음 저 어딥니까 아르헨티나 어디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의 그 대신에 오염 물질 그러니까 서로 공장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마 그러겠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지었어. 그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 이거를 원재료망을 무기화하면 어떡하나 또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네. 업의 본질상 그렇습니다. 재련업이 그렇게 하이테크 놀래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항생제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드냐면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어요. 그것도 오염 산업이에요? 네. 거기도 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도 우리나라도 만들고 그러다가 그거는 정부에서 오염 물질 나오고 하청을 오염시켜 이래가지고 그럼 중국 우리는 돈 되는 거 다 해 이러죠 이래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특정 기업은 언급이 좀 어렵더라도 그 2차 전지의 그 셀, 소재, 장비, 뭐 소재 안에서도 막 전해질, 응급제, 뭐 분리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보실 때 2차 전지 쪽에서 좀 돌고래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셨을 때 좀 그래도 범위를 조금 좁혀서 현금에 또 제한도 있는 거니까. 제일 핵심으로. 핵심이 네. 셀과 네. 소재잖아요. 원가 네. 비중을 보면 네. 소재이고 소재는 또 전구체하고 리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네. 이 회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OP 마진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원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에서 핸들링하는 코스트는 15%밖에 안 된대요. 네. 15%에서 자기가 얼마나 내재화를 한 회사는 내재화 전체 다를 해서 10%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자회사일지라도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외재화되어 있으면 5%가 영업마진 6%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거 리튬 그다음에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 메이커 그리고 셀 메이커 네. 이렇게겠죠. 분리명하고 응급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스코가 거기는 응급제하고 양극재를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게는 또 무지 안전한 것 같고. 그다음 또 리튬을 이제 곧 많이 생산하게 될 리튬과 니켈을 생산할 포스코 홀딩스도 장기적으로 아주 괜찮은 거고. 네. 그렇다고 또 종목을 나눠서 하시라고 했더니 2차 전지만 7, 8개 그건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슴 좀 덜 놀래키게 편안하게 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안내해 드리면 우리가 악업 쌓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방사는 첫째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있었어요. 네. 온 세계가 닉슨 핑퐁 외교 이후에 천안문 사태 딱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블록이 와해됐잖아요. 냉전 시대 끝, 베를린 장벽 끝, 그 뒤부터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분쟁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 시대가 우리는 유일한 분단국이었어요. 유일하진 않아. 저 작은 나라 중에 뭐가 분단국이 있어.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산 회사들이
기술 개발도 계속되고 아, 매출처가 생기니까 또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그 양산 시스템도 계속 만들어가고 그런 그 굉장히 기업이 그로스가 생길 수 있게끔 사업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방산의 기반 기술이 차, 반도체, 전기전자, 철판, 재료, 공학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차도 잘하고 반도체 잘하고 재료 포스코 철강은 전 세계에서 품질 기준 넘버원이에요. 네. 다 가졌네. 다 가십니다. 수직 계열. 네, 수직계열. 어. 그런데다가 이제 드디어 반세계화 시작이 됐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이 그동안 존재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방산 회사들은 문을 닫거나 스크랩하거나 이런 동안에 우린 계속 키웠었고 네. 키우는 동안에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있어진 거죠. 네. 시장이 있으니까 보통 무기 체계가 전투기 한 대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뭐 2조 들었다 그러면 그걸 2조 들은 연구 개발비를 100대만 원가 배분을 하면 100으로 나눠서 한 대당 원가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대가 팔리면 이게 전투기 단가가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F-35가 대당 단가가 1,200억 원 정도.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FA 그거 지금 미국에 할지 모르는 그거는 가장 뭐 600억이면 된다 그러고 가격이 훨씬 싸다는 거죠. 경쟁력이네. 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기가 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급해졌다고 지금. 급해졌고 빨리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서방의 이익에 부합해요. 네. 가령 FA50을 잘 조정을 하면 바로 F16을 바로 조정할 수 있어. 아, 두 개는 거의 비슷한 비행기니까 사실은 그대로 갖다가 한 거니까. 네. 로키드 마틴에서 기술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서방의 무기 체계에 편입이 되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가령 필리핀이다, 인도네시아다, 소위 우리 제3세계라 그랬던 그 국제 정치 무대에서 그다음 페루다, 뭐 저 콜롬비아다, 뭐 이집트다, 뭐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냉전 시대 얘기죠. 그 나라들을 서방 진영으로 무기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지. 그건 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무기는 파는 게 끝이 아니고 네. MRO라 그러죠. 그 뒤에 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소모품, 포탄 다 갖추고. 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네. 진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건 믿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제일 센 우리나라의 그 어떤 H 그 회사는 PEG가 1이 안 나와요. 1이 안 나와요. 2030년에 30조까지 한다 그랬어. 그리고 심지어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 거기서도 2035년까지 매출 40조, 연 매출 40조, 나 가능할 것 같아. 지금 뭐 시가총액 3조인데 뭐 꿈이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께 많이 팔리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거죠. 그 H 모사가 우리 그 전 세계 방산 업체를 기준으로 7위 정도 한대요. 7위 정도요? 네, 네. 와. 많이 컸지 뭐. 엄청 큰 거지 뭐. 거기서 안 하는 게 없어요. 예. 거기 나오는 거 지금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가 하다가 있는 하마스급에 해당하는 그저 천공이이구라고 있어. 대부분 남자들이 대부분 밀떡이야. 밀리터리 덕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윳돈 있으시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그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그냥 저는 뭐 네. 삼성전자도 좀 사고 네. 2차전지 대장주 중에 한 3종목, 4종목 골라놓고 엔터 회사 또 좀 사고 또 방산 회사 하나 사고 또 배당 받기 위해서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 우선주도 좀 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좋은 거 많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몰빵을 하냐면 종목의 풀이 적은 거야. 네. 제가 그거부터 개선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네. 좋은 종목 많다 이거지. 네. 좋은 종목 많아. 그다음 또 뭐 저기 제가 바이오 워낙 싫어하는데 또 좋아하는 바이오도 하나 있어. 네. 요새 뭐 잘 가. 요새 잘 가더라고요. 야, 난리가 아니야. 그 주주님도 한 말씀 1억 정도 있으시면 어떻게 좀. 네. 저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투자는 저는 연말에서 연초 정도에 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산 배분을 했었던 게 한 1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서재영 대표님의 조언도 좀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도 매수를 했었고요. 또 그 당시는 주가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담이 있었고 종목 풀을 넓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당시에 좀 종목 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그냥 ETF를 매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QQQ와 그리고 SP와 VO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그리고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 이렇게 좀 자산 배분을 했는데 저는 사실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공부하시고 오늘 좀 언급된 부분들 2차 전지, 엔터 그리고 방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종목을 늘려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예금한다 셈 치고 채권도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일종의 현금이죠. 미래를 위한 현금. 그리고 현금 흐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거를 그래도 한 30-40%? 뭐 20-30% 정도라도 보유를 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적극 찬성입니다. 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가 그 투자 습관을 처음에 꼭 명심 우리가 서로 마음에 가지는 게 잃지 않아요. 네.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대박의 꿈, 몰빵, 비투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 좋습니다. 네. 정기금 금리는 3점 몇 프로 다 떨어졌는데 채권은 뭐 지금도 진짜 저희가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데 막 4.7%, 8%짜리 맞아요. 수두룩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데다 금리까지 앞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라 그러니까 GDP 성과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정기금 해놓은 건 원금이 안 늘어난다니까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이 늘어나고 원금도 같이 늘어나요. 이자는 이자대로 갖고 얼마나 좋아. 네. 일석이조지. 특히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그 노후에 현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주식에서 버는 족족 채권으로 자꾸 옮겨가면 돼. 그러면 현금으로 잡지. 네. 네. 주식에서 번 돈 갖고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막 더 딜러대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저도 계속 이자를 받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가 나오니까 네. 그래도 큰 돈이 이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네. 한 말씀만 네. 그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는 악플 달릴 거 각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노동을 하거나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고 그거는 하루 종일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평생 모아오거나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을 투자하시면서는 그 근로하시거나 그 월급 받으시거나 그 노력에 최소한 10분의 1이라도 네. 공부하시고 나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급한 게 아니라 공부가 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에 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도 좀 하시고요. 지역구 의원들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막 전화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좀 입법 활동을 해줘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걸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만약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댓글로 막 그렇게 하시는 정성만큼을 정당 게시판에다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그게 제일 직방이에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니까 법을 정하는 건 누구다? 우리다. 국민이다. 예. 우리다. 그 우리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움직여야죠. 가만히 계시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울고 화를 내는 감성적인 얘기, 감정적인 거는 쉬워요. 쉬운데 그건 몸을 해치거든요. 정말로 삶을 개선시키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의 투자교실의 서재영 대표님과 한주주TV의 한주주님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